봉준호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일찍이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 감독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정확한 설계도를 가지고 촉망맞는 그 충무라에 이제 조감독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저랑 김태형 감독은 이제 철이 없어가지고 감독이 돼야 돼? 뭐 이런 생각했었고 엉뚱한 거 하는 거 이렇게 좋아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여우담 두 번째 제안을 받고 1999년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망할지 모른다. 네. 그때도 기후 얘기가 이제 대단했었고 브라질 엘니뇨 현상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어차피 망할 수도 있고 세상에 물질을 남기고 99년을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엉뚱한 이제 도움결의 같은 걸 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리퀘스트 시네마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를 써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성균관대학교 비경사연구소 이후경 연구원입니다. 오늘 GV는요, 김태용 감독님도 원래는 함께 참여하시기로 되어 있으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계셔가지고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역 자문단에 저희가 이야기를 해본 결과 충분히 거리두기가 가능하다고 해서 마스크를 벗고 GV를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참석해주신 민규동 감독님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네, 20세기 영화인데 이거를 이렇게 찾아주시고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때 필름보다 아마 4K로 리마스터링이 돼서 이제 좀 더 좋은 화질로 감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말해서 22년 전이죠.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나서 겁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잠깐 뭐를 추억하면 이제 단위가 10년, 20년, 30년만 이렇게 올라가니까 잘 믿기지가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 궁금해하신 거나 느낀 거나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부산국제영화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 공로상에 고 이춘현 시내 2000 대표님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올해 5월에 타계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여고괴담 시리즈는 고 이춘현 시내 2000 대표님께서 일본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다시 만든 영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6편의 여고괴담 시리즈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영화들은 아마 한국의 공포 영화 중에서는 가장 긴 시리즈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는 굉장히 독특하고 또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로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감독님과 함께 이 영화의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볼 건데요. 이미 한 20년 정도 지나면서 이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가 99년도의 반응과는 다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화제를 갖고 또 많이 회자되면서 저 같은 영화 연구자들은 굉장히 많은 논문을 썼고 심지어 연세대학교에서는 책도 한 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GV나 이런 굉장히 인터뷰나 많이 하셔서 내용들이 이미 많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자료들을 보는 것은 어떤 성장 영화 또는 이 여고생의 성장을 통한 어떤 주제의식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져서 저는 약간 장르, 그러니까 이 공포영화 장르잖아요. 근데 이 장르에 대한 것 그리고 영화가 만들어지던 90년대 후반의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한번 감독님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서 원래는 김태형 감독님도 오시기로 하셨었는데 이 영화를 김태형 감독님과 공동 연출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영화 아카데미 동기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공동으로 첫 번째 상업 영화를 연출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시간과의 싸움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그러게요. 그 한국 영화사에서 공동 연출이 저희가 처음인데요. 이제 사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없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사실은. 굉장히 감독의 주관적인 취향이 많이 반영되는 장르인데 특히 이게 꼭대기에서 선택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조건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 변화에 맞춰서 많은 선택을 할 때 이제 두 사람이 하면은 상당히 어렵죠, 주파수를 맞추기가. 저희는 영화 아카데미에서 만나서 이제 상당히 비슷한 종류의 인간이라는 걸 빨리 파악했고, 단편 영화부터 공동 연출을 해보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공동 연출의 방식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자리를 나눠가지고, 너는 뭐 나사를 조립하고 나는 뭐 부품을 날리고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게 아니라 모든 역할을 그대로 하되 상대가 설득될 때까지 그냥 얘기를 더 많이 하는 종류의 연출 방식을 취했었고, 그런 방식으로 단편 영화를 몇 편 해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호흡은 많이 맞춰놓은 상태였고, 그 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하고도 이제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일찍이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 감독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정확한 설계도를 가지고 촉망 맞는 그 충무로에 이제 조감독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저랑 김태형 감독은 이제 철이 없어가지고 감독이 돼야 돼? 뭐 이런 생각했었고, 충무로라는 것 자체에서 그렇게 호의가 없었던, 개념이 없었던 아주 나이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대세다,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겠다, 한국에서 토이스토리 같은 거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홍대 시각디자인과 친구들과 함께 머리털 만드는 거 연구하고 뭐 그랬었어요. 엉뚱한 거 하는 거 이렇게 좋아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여우단 두 번째 제안을 받고 1999년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망할지 모른다. 네. 그때도 기후 위기가 이제 대단했었고, 브라질 엘니뇨 현상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사치스럽게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보다 이렇게 오게담이라는 굉장히 큰 흥행작이지만 저는 그렇게 재밌게 본 영화는 아니었었고, 뭔가 일본 공포 영화를 베껴서 흥행 좀 했다고 속편 기획하는구나, 참 아니라는 시리즈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거부했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PD님한테 드렸었고, PD님이 이제 황당해하면서 돌아가셨고, 일주일 있다가 저는 이제 저랑 김태형도 마음속에 데뷔를 한다면 어떤 영화로 데뷔할지에 대한 개념이 없구나, 이렇게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 타르코프스키 희생이라는 영화, 혹은 뭐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같은 영화, 이제 키슬로프스키 같은 우리 시대를 좀 왕가에까지 포함해서 영향을 주는 감독들이 많이 있었는데 좋아는 했지만 내가 뭘 만든다면 못 만들어낼지 개념을 못 잡고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여기다 두 번째 얘기라는 못생긴 그릇이라고 저는 얘기했었는데 이게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장르적 학습도 안 돼 있고 별로 무서움도 없는 둘이서 이제 아마 무서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고 이제 공포 영화라는 게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고 어차피 망할 수도 있고 세상에 물질을 남기고 99년을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엉뚱한 이제 도원결의 같은 걸 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만드실 때 좀 어려움 같은 거는 또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죠. 처음으로 김태형 감독과 싸워보게 됐고, 그전에 싸울 일이 없었죠. 왜냐하면 단편 영화는 감독이 제작자고 프로듀서고 조감독이고 뭐 모든 일 다 하니까. 근데 현장에 갔더니 이제 일단 뭐 감독 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콘티 놓고 이제 배우랑 엎드려봐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잘 그런 거가 필요하다고 요구도 못하는, 잘 모르는 감독이니까 일주일 지나서 감독 의자가 왔는데 하나 왔어요. 감독이 어떤 감독님 의자가? 그거 모르죠. 알아서 앉으라고 하나를 갖다 놓은 거예요. 사실 이제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제 두 명을 생각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은 개런티에 두 명을 쓰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일꾼이 두 명이니까. 근데 스태프들, 배우들 모두가 두 명의 감독을 처음 만난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워했고 배우랑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감독이 가서 다시 그거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러고 풀사이즈로 찍었는데 다른 감독이 다시 가서 이제 클로즈업을 찍어주세요 그러고 그러니까 그 혼돈 속에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던 것 같고요. 하지만 둘이 설득이 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설득 스태프들과의 융화되는 과정이 좀 어려웠었고 근데 상업 영화는 여름방학 동안 고등학교를 빌렸는데 여고괴담 때 이제 선생님들을 막 칼로 찍어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교 자체들은 항상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우호적으로 보내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찍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섭외했고. 근데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이제 지나면 촬영을 못하니까 드디어 해보지 못했던 방식의 작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뭐냐면은 한 사람이 먼저 결정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뭔가 아직 상황 판단 안 됐으면 이걸로 갈게요. 가서 뭔가 마음에 안 들지만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둘 사이에서 해보지 못했던 어떤 균열과 비효율과 이제 속도 차이 이런 걸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저희 둘이서 이제 저희 아까 말씀하신 신해철 이춘현 사장님이 저희를 어떻게 불렀냐면 젓가락 두 짝이라고 불렀어요. 젓가락 두 짝이 걸어 들어오니 너희들은 누구냐 계속만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몸무게를 합쳐서 둘이 99밖에 안 됐었어요. 제가 50이고 김태형 감독이 훨씬 큰데 49kg로 정말 살이 빠질 만큼 빠진 아주 탈진 상태가 이제 영화를 찍었었기 때문에 사실 아파서 중간중간 현장에 못 오기도 했고 때문에 그리고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었고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김태형 감독이 따라들었어요. 그냥 위로하겠다고 혼자 있으면 옆자리에 누워서 온 김에 링거라도 맞아야지. 그리고 링거를 맞았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왔더니 김태형 감독 침대에 피가 흥건한 거예요. 뒤척이다가 링거가 빠져서 피가 역류해가지고 결국 2박 3일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더맨더머라고 저희를 불렀고 우리 둘 사이에서 누가 덤이고 누가 덤어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지금 이제 바보 같은 감독이었죠. 당시에 이게 가능했던 건 아마 저희 조감독 생활을 안 했고 그때는 예를 들어 김대승 같은 감독님 같은 경우 번지점프 이런 거 데뷔하실 때 임권택 감독님 조감독 생활을 10년 하셨거든요. 10년 정도 조감독 생활을 하면은 아 이제 충분히 익었다 데뷔할 때가 됐다라고 해서 감독이 되는 그런 도제 품습이 있었는데 저는 단편영화 세대였고 한국영화 90년대 말에 그 뉴웨이브 속에서 그런 준비 과정 없이 단편영화의 가능성을 보고 이제 연출자로 데뷔를 시켰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시스템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임했던 이제 두 사람의 자충우돌이 준비 과정에서부터 여러 번 엎어졌다가 촬영 2주 전에 다시 결정됐고 촬영하다가도 중지되고 다시 시나리오 다시 쓰고 끝나고도 편집 과정에서 뭐 개봉까지 저희가 3월에 만나서 12월에 개봉했으니까요. 3월에 만나서 7월에 들어가고 12월에 개봉하는 지금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초고속 원스탑 시스템을 했던 거라 그래서 두 명이 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일종의 어떤 종류의 트라우마죠. 같이 한다는 것이 이런 고도의 시스템 안에서는 상당히 힘든 걸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느꼈던 거죠. 근데 사실 요즘은 좀 운동연출 많이 좀 있어요. 지금 개봉 중에 보이스도 쌍둥이 감독이 연출을 하기도 하고 요즘은 조금 자유롭게 그런 작업들이 있어서 저도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요즘 당시에는 좀 파격적이지만 요즘과 좀 비슷한 그런 영화 제작
시스템이 아니었나 하여튼 좀 빨랐던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연장선상인데요. 이춘현 대표님이 맨 처음에는 공포영화, 특히 여고괴담 두 번째 2를 고려하고 제안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감독님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처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장르를 어느 쪽으로 정해놓고 찍었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공포영화죠. 이 영화의 포스터에 나온 카피가 전편을 능가하는 전율, 뭐 이렇게 저편보다 훨씬 무섭다고 홍보를 했었는데, 결국은 세상에서 가장 안 무서운 공포영화로 이렇게 많이 판명이 나 있죠. 공포영화를 그때 이제 준비하면서 링도 보고 정말 무서웠었어요. 영화가 이제 무서운 영화여야 되는데 전편이 아주 그런 공포영화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했었고, 그래서 저는 만났을 때 이제 여고 괴담에서 전편이 괴담의 방점을 찍었다면 저는 여고의 방점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고괴담 2도 아니고 두 번째 이야기로서 이제 배우나 스토리가 완전히 독립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런 서로 이제 전제는 교환이 됐었고, 3번 정도만 놀래켜 달라고 하더라고요. 전편이 많이 흥행했으니까 이거는 자동적으로 될 거야 라는, 좀 모두가 아니란 좀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막 사물함에 머리도 넣고 막 뭔가 구겨지책으로, 사실 히치콕의 새에서 영향을 받아서 빨간 새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모티브들이 있지만 마음속에서 진짜 관객들을 공포의 중심으로 몰아넣고 그것을 이제 쾌감으로 즐기게 하는 순전한, 순도 높은 공포영화로서의 목적의식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레퍼런스를 이제 당시 해피투게더 이렇게 잡았었고, 양조위와 장국영의 관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사실 그게 기본적인 모티브였고, 그때 청량리에서 있었던 이제 여중생의 동반 자살, 그 모티브가 있었고, 그리고 표제가 아시아에서 10대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게 사실 이제 첫 컨셉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여고생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영화의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여고생으로 보면은 보통 식물에 나는 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뭐 이제 폭력, 왕따, 뭐 이제 흔하게 혹은 이제 자살의 원인으로 언급되는 것들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원인은 어른들이 보는 시각이고, 실제로 그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다 잘 모르는 다른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그러려면 이제 학생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맥락으로, 10대 여성이라는 맥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아마 멜로드라마나 성장영화로서의 그 장르적 지점이 또 새롭게 보여서 계속 거기에 그 서브 플롯을 가져가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형식은 이제 미스터리를 일기 속으로 찾아 들어가면서 이제 집단적으로 겪는 판타지의 공포들이 있긴 한데, 방점은 더 주제적인 지점에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녁 먹으면서 제가 이 영화를 항상 봤었는데, 영화가 전혀 무섭지 않고 가끔은 이 영화 너무 아름다운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특히나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장면은 그 효신과 시은이 주로 땡땡이를 옥상에서 치잖아요. 근데 그 옥상 씬들이 특히나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건 옥상에 시은과 효신이 앉아있고 누워있는데, 그때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위에서 부감으로 찍는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두 감독님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었구나, 또 두 사람의 감정을 따뜻하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 또는 내가 이 장면만큼은 정말 자신 있게 이러한 카메라 워크 또는 카메라 구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장면이 있을까요? 이제 옥상 매니아이기도 하고요. 제가 어떤 건물이든 항상 잘 뭐랄까 케어받지 못하고 잠겨 있고, 그래서
항상 옥상을 이렇게 구석을 좋아해서 그런지 옥상들을 항상 찾아다녔었고, 전체적인 이미지는 영화 학교의 공간의 이미지는 야마다 에미라는 당시에 이제 일본 작가인데요. 특히 이제 10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들을 보면서 이제 한국에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모난 학교, 원원이 한번 같이 못 빠져나갈 것 같은 미러 같은 학교, 그다음에 수영장, 그다음에 뭐 사슴이 있는 사육장, 그리고 뾰족지구 있는 옥상 같은 그런 걸 시나리오에 쓰고 이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런 게 어딨냐고. 근데 헌팅을 한 번 갔는데 바로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었던. 그래서 그 창동여고라는 데서 한 번만에 바로 헌팅을 헌펌하고 찍게 됐었거든요. 특히 옥상이 당연히 잠겨 있었는데 많은 소수자분들도 그렇지만 그 금기된 자기 연애들을 옥상에서 많이들 하고, 그것이 이제 화장실이기도 하고 옥상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공간들이 둘만 있을 만한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있을 때는 제가 연출했을 때는 그런 지시를 했었어요. 부부처럼 있으면 좋겠다. 누가 어떤 역할을 성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안테나에 양말을 이렇게 넣으면 빨래를 넣는 거고, 뭐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아보라고, 둘은 이제 막 징그러워하면서 무슨 그런 걸 해요 그러면서 뭐 이제 억지로 뭔가를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억지로 하다가 나중에 자연스러워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지붕이 떠놓는 장면들은 이제 갯늑시죠. 막 해가 지는 짧은 순간인데 그냥 구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복도 촬영을 하다가 촬영 감독님한테 갑자기 옥상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를 들고 뛰어 올라가서 찍었던 장면이에요. 배우들한테는 올려보내고 그냥 방이라고 생각하고 놀아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지붕을 측면으로 바라보고 이제 이런 몇 가지 콘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즉흥적으로 뭔가 기회가 되면 막 찍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장면이 너무 특별한 설명 없이 영혼이 남아서 엔딩 크redit에 이제 두 번 반복하면서 실제로 마음속에서 이제 가져갔으면 하는 장면을 같이 연인처럼 지내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제일 재밌게 찍은 장면은 키스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때는 막 극장에서 막 키스씬 나왔을 때 이제 소리 치고 나가기도 했고, 실제로 그 장면을 찍을 때 그 무도 출연분들한테 무슨 장면을 찍는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리액션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컷을 일찍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박예진 씨한테는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키스를 해라. 이제 우리 이영재 씨한테는 깜짝 놀라서 계속 떨어지려고 애써라. 사실 다른 방향의 연출을 줬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언제 끝나는지 모르고 이제 그런 장면이 벌어졌었고, 카메라는 뱅뱅 돌고, 그 다음에 뛰쳐나간 선생님을 이렇게 막 뛰어들어올 때 항상 장난치는 아이한테는 발을 걸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 돌다가 이제 발을 걸어서 같이 무너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짜여지지 않은 느낌의 장면들이 연출되길 좀 바랐던 순간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장면을 찍고 나서 컷 이후에 쏟아지는 야유와 탄성과 웃음소리와 뭐 이런 것들이 뭐 잊을 수 없는 장면인 것 같아요. 여고괴담 타이틀 올라간 다음 장면이 미나가 이렇게 담을 놓는 장면이잖아요. 가방을 딱 던졌는데 그 가방에 카메라 위로 탁 떨어지고 바로 미나가 수도가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이제 선생님을 만날 때도 카메라도 미나를 따라가면서 가까이 다가가고, 그 다음에 미나도 카메라 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수도가 앞쪽으로 미나가 쭉 걸어 들어와서 세수를 하면서 보는 그 장면이 좀 처음에는 이런 카메라 구도가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비슷한 방식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쭉 다가가는데 특히 미나가
그런 장면이 많았었는데 가까이 쭉 다가오는 그런 연출 기법은 사실 좀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속편으로서의 그 운명에 대한 여러 고민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전통적인 그러니까 일단 속편이니까 전편을 이제 계승하면서도 굉장히 달라야 된다라는 강박이 좀 있었고, 전편이 이제 전통적인 공포 영화 많은 모티브들 가져왔죠. 어둡고 삐걱거리는 복도, 나무, 그리고 정적인 카메라고 그렇게 그 서스펜스를 자아내는 이렇게 연출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반대로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면 백수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죽는다. 그 다음에 카메라는 계속 흔들린다. 왜냐하면 다큐멘터리 생각했었으니까. 그래서 전체 영화가 다 핸들돼요. 그래서 트랙도 이렇게 트랙 위에 타서 카메라 감독이 핸들들을 들고 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계속 숨결이 느껴지는 방식의 맥락이고, 컷도 이제 단편 영화 때 마음껏 이제 나누던 그 컨티뉴어티의 방식들을 아무런 제약 없이 이제 장편 영화에도 활용하고, 과거와 현재와 판타지와 환상과 여러 가지를 무한대로 섞을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장르의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큼 편하게 막 이렇게 컷 바이 컷을 구성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1999년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제작 과정을 잘 모르실 테니까 필름으로 찍는 시대랑 지금 디지털로 찍는 시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그때는 제가 현장에서 처음 이추현 대표님한테 야단 맞은 게 그거였어요. 제가 영화를 컷할 때 무전기로 컷 이렇게 했더니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필름이 지금 아까운데 컷 해야지 왜 컷 하냐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까운 거구나. 왜냐면 현상하고 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 쫓겨가면서 찍고, 편집해서도 내가 필름을 잘라서 붙이는데 한 번 자르면 영원히 끝인 거예요. 원본이. 그래서 원본이 남아있지도 않죠. 자른 다음에 다 버리고, 디지털처럼 파일도 그냥 모든 게 보관돼서 무수히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DVD도 없던 시대예요. DVD도 개봉 이후에 21세기에 생긴 영상 자료도 없어서, 자료도 이제 잘 공식적인 백업이 안 되던 시대에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이제 아마 DVD로 만들어지고, 처음 DVD는 화질도 굉장히 낮고, 그게 프랑스에서 DVD로 만들어지는 게 좋아서 다시 한국에서 그걸 자극받아서 제대로 한번 만들고, 나중에 이렇게 리마스터링도 되고 이렇게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4대3으로 올라가 있는 건 아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당시에 이제 지금은 디지털로 색전환도 너무 쉽고 흑백으로도 만들어버리고 사실 너무 쉽잖아요, 컴퓨터로. 근데 옛날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몇 가지 시도를 했었어요. 영화에서 내가 필름을 포지티브 인화를 하는, 네거티브 인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현상 과정에서 그걸 바꾸거나 막 이상한 한 번 원본을 바꾸면 사실 그게 고정인데, 촬영하면서 그런 이제 환상 장면이나 이제 과거 장면이나 색깔의 톤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 보려고 현상 작업에서 어떤 여러 시도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상한 색깔들이 막 섞여 있죠. 지금은 이제 그런 기술들을 쓸 수는 없는 상황이 됐죠. 우리나라에 현상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필름이 이제는, 필름은 미국에서는 아직 크리스토프 놀란처럼 필름으로 아이맥스 촬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타란티노도 필름으로 촬영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아예, 한국 워낙 변화가 빠르고 한번 적응하면 순식간에 변하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필름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점점 좀 이제 불가능해져 시간이 가겠죠.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이야기를 잠깐 하셨으니까 그것과 연관된 질문 하나 드릴 것 같은데요.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메멘토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로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메멘토 모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래 여고괴담의 영화 제목은 사실 그 다른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영화만이 메멘토 모리를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영어로 이제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부제를 붙여야 된다라고 우겼고, 메멘토 모리가 이제 17세기 그 수도승들이 이렇게 마주치면 스님들은 이제 뭐 관세음보살 하는 거죠. 여기 메멘토 모리 그러면서 곧 죽는다 이런 거, 곧 죽어요 우리라는 거를 이제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인사거든요. 곧 죽는데 뭐 그렇게 집착하고 힘들어하고 삽니까? 지금 우리 마음 편하게 삽시다. 지금 너무 삶이 중요하다 이런 인사인데요. 영화 속에서는 내가 죽었는데 그냥 신문기사 한 줄로 지나가는 뻔한 그냥 사라져가는 죽음이 아니라 무슨 죽음인지 내 죽음을 기억해달라, 그 뜻을 이해해달라라는 이제 주인공 효신의 메시지로서의 의미라고 생각했었고, 제가 파리에서 이 2000년도에 딱 개봉을 했었는데 파리 영화제 때 포스터가 메멘토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친구 누구지? 봤더니 나랑 나이도 똑같아요. 저의 제목은 메멘토 모리고 경쟁작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벌어졌죠 뭔가. 근데 그때 메멘토란 영화를 이제 그 크리스토퍼 놀란 동생이 이제 소설을 쓰고 시나리오 작업을 같이 하면서 됐었는데, 그때 메멘토 모리라는 그 모티브를 크리스토퍼 놀란도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굉장히 다른 공간에 다른 시간대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때 세기 말이라는 정서가 굉장히 많은 지구인들을 압도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한 질문은 아니고요. 감독님 두 분 다 남자분이신데 아까 영화 찍을 때 여고 괴담 중에서 이제 여고에 좀 방점을 찍어서 영화를 찍고 싶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화 안에 등장하는 장면들 중에서 보면 뭐 우리가 교복을 입고 싶지 않은 거는 일본의 잔재 때문이고 뭐 이런 것도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있었던 말들이고, 제가 그때 고등학생은 아니었지만 뭐 친구들이랑 러브짱 같은 거 꾸밀 때도 실제로 그때 다 썼던 기법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그런 힌트를 얻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조영 감독님 어떻게 대답 좀 한번 해주실까요? 그 일제 시대 때 전진 뭐 여고 그다음에서 이렇게 우리 보여지는 새로운 이미지나 모티브들이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물어보시나요? 그러면 민유동 감독님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그 질문하셨던 부분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날지 않는 방법에 대한 감독들의 고민들이 늘 많은데요. 스타일과 소품들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이제 옛것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아마 지금도 뭔가 우리한테 뭔가를 주고 있다면은 이 영화가 전해주고 있는 바탕이 된 이 집단적인 폭력과 그 다음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 죽음들과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억압들이 여전히 아직도 우리를 누르고 있고 유효하고 이 문제제기들이, 그 다음에 성장이 사실 키 몇 센치 모르게 뭐 키로가 우리 인생의 성장의 척도가 아닌데 여전히 그런 숫자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옥죄고 있는 지점, 이게 여전히 21세기에도 우리한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영화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영화 만들기의 어떤 시선 같은 건데요. 저도 이 영화를 가끔씩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는 저 때 더 이렇게 날카롭게 그리고 용기 있게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의 삶을 얘기했던 그 시선이 스스로 이제 유약해지고 낡고 있지 않는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관객분들하고 비슷하게 저도 영화를 통해서 환기되는 지점들을 새로운 자양분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멋진 자리 해주신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영화 만들어주시고 앞으로 만드신 민규동 감독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